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안산 단원고와 진도 팽목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러 의혹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막바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첨탑이 무너지고 지붕이 전소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해 대화는 좋다며 거듭 호응했습니다. 회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정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수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어제 당시 김 전 차관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던 강일구 총경과 반기수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전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박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포착했다며 내일 박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주식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서 야권의 반발이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점차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이라면서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이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18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근거 없는 주장과 인신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했다며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당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 거래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헌법재판관의 자리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상실 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55%로 절반을 넘었다며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세월호 5주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각 정당도 오늘은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모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인천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추모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처참하고 슬픈 기억들이 잊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전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세월호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죽은 자식들을 이용한다며 폄훼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민주당에서는 참회 없이 죽은 아이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세월호 희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같아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했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벌써 5번째 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단원고등학교 후배들도 추모식을 열고 5년 전 차가운 바다에서 쓰러져간 선배들을 기억했습니다. 단원고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지금쯤이면 단원고의 추모식은 끝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단원고등학교 오늘 날씨는 정말 화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슬픔이 짙게 배어있는 듯 하는데요. 오늘 세월호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이곳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소속 학생과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학생들 대부분 가방과 교복 옷깃 등에 세월호 리본을 달고 학교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래도 여느 때보다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단원고는 지난해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식 주제는 다시 봄 희망을 품다입니다. 단원고 학생회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추모식인데요. 행사는 본관 4층 강당에서 학생과 교사 300여 명이 모여 진행했는데 추모식에 참석한 대부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추모식은 세월호 동영사시청 학생 합창 공연 4.16 유가족 대표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학생들은 각 학급에서 노란 리본을 만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 이후에는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4.16 기억교실과 화랑 유원지를 자유롭게 다니며 자율적인 추모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단원고뿐 아니라 안산시 곳곳에서 또 다른 추모 행사들이 잇따라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세월호 유가족이 참석하는 세월호 5주기 기억식이 진행됩니다. 기억식은 원래 합동 분향소가 있었던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열리는데요. 안산시 전역에 1분간 울리는 추모 사이렌과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 기억 공연, 추도시 낭송, 기억 합창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5주기 추모식에 유족을 비롯해 유은혜 교육부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와 시민 5,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억식이 열리기 전에 추모 행진도 진행됩니다. 안산 시민 1,000여 명이 주축이 된 행진은 오후 1시 단원고 앞에 있는 고잔역을 출발해 4.16 기억교실과 단원고를 거쳐 화랑 유원지에 모여 기억식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는 화랑 유원지 인근에서 시민 200-300명이 노란색 꽃모종을 심는 시민 정원 꾸미기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들이 안치된 인천 가족공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립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추모식은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넋을 기리며 추모 공연과 추도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엔 유가족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인천시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소이자 유명 관광지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아름다운 첨탑과 지붕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화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화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분투를 벌인 끝에 노트르담 대성당의 불길은 가까스로 잡혀 마무리 진화 작업과 내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프랑스의 중요 문화재이며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붕괴 위험을 고려해 공중에서 많은 양의 물을 뿌리는 방법을 쓰지 못한 채 매우 조심스럽게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고딩양식 특유의 높이 솟은 첨탑과 지붕은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50분,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50분쯤 시작됐습니다. 파리 구도심 센강변의 시태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파리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첨탑 보수 작업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보수 공사를 위해 촘촘하게 설치된 시설물인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클로드 갈레 파리시 소방청장은 노트르담 성당의 주요 구조물은 보존된 것으로 본다면서 13세기에 만들어진 전면부의 두 탑은 불길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성당 내 귀중한 예술품과 문화재들은 대부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갈레 청장은 현 단계에서 주요 목표는 성당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라면서 최종 진화까지는 몇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무너지는 모습에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눈물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교황청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끔찍한 화재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마가 파리의 상징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노트르담 대성당. 센강 맞은편에서 길 가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Voilà. Et là, finalement, 3 heures après, c'est un peu la désolation et la tristesse parce qu'on s'aperçoit que ça brûle toujours, même si on a une bonne nouvelle, je crois, qui est que la charpente tient. Donc, voilà, on espère que. 경찰이 대피를 유도해 보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Du coup, j'étais super triste. Et là, je suis contente de venir. Je pensais pas faire l'effort de venir après l'engagement que j'étais avant. Et je suis contente de pouvoir être à côté d'elle et prier. 교황청도 유럽 가톨릭의 대표 건물이 큰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커다란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을 파괴한 끔찍한 화재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프랑스 가톨릭 교회와 파리 시민에게 연대를 표현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 글을 통해 엄청나게 큰 화재를 지켜보려니 너무도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 항공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불을 끄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소방당국은 대성당 전체와 주변 건물 파손 가능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첩보를 처음 수집했던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신지원 기자. 네,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 첩보를 처음 수집했던 현직 경찰관, 어제 수사단의 첫 조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어제 반기수 경무관과 강일구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반 경무관은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을, 강 총경은 범죄정보계장으로 김학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수사단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간부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일구 총경은 김 전 차관 임명을 전후해 별장 동영상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고 반기수 경무관은 당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특히 강 총경은 김 전 차관 내정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팀장을 맡아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직접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어제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첩보를 수집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의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윗선의 첩보 내용을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 또 수사 과정에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일구 팀장은 수사가 끝난 뒤 박근혜 정부 동안 비수사 부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 운영 담당에 머물리기도 했는데요. 앞서 수사단은 내사 단계부터 경찰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2차례 불러 조사하고 당시 업무 일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조만간 다른 경찰 간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발단이 된 그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 입을 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 전반에 연루된 핵심 인물입니다. 문제의 별장 동영상 CD를 만들도록 친척에게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윤 씨가 어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동영상 CD 속 남성이 이 김 전 차관이라는 취지로 처음 언론에 인정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김학의가 맞느냐고 물었는데 비슷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또 동영상 촬영 장소에 대해 윤 씨가 실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역시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또 당시 정권과 검찰이 동영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보라고 하지 않고 숨기려다가 일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당시 정권 쪽 자기네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별장 동영상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YTN이 별장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 영상을 처음 보도하자 반박문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 전 차관과 함께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해온 여성이 검찰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단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윤중천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박 씨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요. 내일 오전에는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 속보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박유천 씨 줄곧 마약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가수 박유천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박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박 씨의 신체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 씨의 과거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박 씨의 권유를 받고 지난해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잠든 사이 박 씨가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관련 정황을 수사해왔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유천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들 앞에서 마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은 마약을 권유한 적도 없을 뿐더러 직접 투약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박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경찰은 내일 오전 10시 박 씨를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한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빨리 분석한 뒤 내일 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회에서도 아픔을 공감하고 또 추모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책임자 수사 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당마다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관련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도 넘은 막말도 나와서 지금 논란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당마다 묵념도 하고 추모하는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진실 규명 그리고 처벌 관련해서는 당마다 좀 접근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제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느냐, 당시에 수사 방해를 했거나 아니면 진실규명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진실규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책임자 처벌 목소리는 주로 민주당, 정의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내는 이런 상황인데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민주당 의원들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배경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 요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부역자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럽 대선 후보까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유기를 넘어 특주의 진실규명 방해 행위라는 중대 범죄 행위의 죄를 물어야 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자, 어제 그 4.16 참사 가족협의회 또 4.16 연대가 당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 관계자 18명의 이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황교안 지금 전 총리의 이름을 지금 민주당에서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직권남용 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에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 그리고 직권남용이 5년, 직무유기가 7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벌써 2019년, 5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게 됐을 경우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수사를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느 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국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들이 있다라면은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뒤로 한 발 물러나 주는 것이 오히려 유가족들의 아픔을 더 후벼파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주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 때는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진 바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이 꽤나 승기를 잡게 되는 상황이고, 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건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큰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황교안 당대표를 거론해서 수사하라, 압박하게 되는 부분들은 결국 정치적 행위로 쟁점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분명하게 세월호 이 참사 당시 있었던 사건의 진상규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적 영역에 있는 인물은 당시에 김경일 해경 123 정장이 처벌을 받게 됐지만, 당시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영향이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정쟁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커집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처벌의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이런 입장이 나온 상태이고요. 황교안 대표를 직접 거론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이런 그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정치 공방화하지 말아라, 이런 비판이 지금 한국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정쟁이 되어야 되죠? 이게 왜 정쟁으로 해석돼야 되는 거죠? 좀 그거부터 좀 묻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예. 왜 그 3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구조받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수사나 해명을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는지, 또 어제 이제 검찰이 기무사가 당시에 이제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한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세월호 유족을 사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의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책임자는 1, 2, 3정 정장 딱 한 명이었습니다.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미 다 끝나가지고 지금 석방된 상태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 혼자만 지금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황교안 대표가 책임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왜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구조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든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한 명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지금 황교안 대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됐고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저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네.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몰아세울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안타까운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황교안 전 국무총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 여러 그 당시의 정부 책임자들의 책임론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었다라면은 제가 앞서 4주기 얘기를 꺼냈던 것처럼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 정권이 들어가고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청와대 캐비넷 문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임종석 실장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면서 문건 하나를 흔듭니다. 그 문건에는 세월호에 대한 보고 시간이 조작돼 있다라고 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임종석 실장이 직접 브리핑하는 내용을 다 목도를 했을 겁니다. 당시에 분명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당시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총리 이후 수습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문제가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부의 문제가 있다라면은 캐비넷 문건을 비롯한 여러 차례로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충분히 취할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목소리, 처벌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공감하는데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가 한국당에서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오는 게 좀 시점이 이상하다.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적 쟁점화 시점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조위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다시 나서 갖고서는 새로운 내용들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게 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으나 이것을 특정 정당, 특히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다른 상대 야당의 대표를 거론하고 있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까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커졌을 때 전 대법관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미선 후보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박 세상에는 유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던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유죄 추정의 법칙으로 추정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정부는 얼마든지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월호 관련돼 있는 자료, 당시에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다 봉인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들여다볼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 캐비넷에 남겨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금 공개했던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조사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지금까지 그러면 진상의 규명 제대로 안 되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진상조사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검찰이 한 번 수사하면요, 그거 다 뒤집기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권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정권이 바뀐다고 그냥 바로 검찰이 그렇게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검찰의 구조상의 특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 안 하다가 지금에서 얘기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이전의 것들이 다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진상조사단을 넘어서 지금 수사단을 구성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다 언급도 했습니다. 오늘 각 당의 원내대표들 좀 묵념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에서는 추모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돈 없는 막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죠. 전 한나라당 의원이고요. 지금 한국당에서 아마 뭐 당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 것도 저 중간 생략 부분을 차마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지금 중간 생략을 하고 그나마 뽑은 게 저 정도 말이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징글징글하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던데요. 예, 물론 그건 이제 본인은 말은 아니고 받은 메시지를 뭐 받은 메시지라고 하면서 올려놨고 예. 그 밑에 안상수 의원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 또 거기다가 덧붙이기도 하고 그랬던데요. 언제까지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사고라고 지금 주장하고 교통사고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픔이 길이 되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기도 하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던 고려대 김승석 교수가 한겨레 신문에 썼던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애도해야 하고 참사의 상처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념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왜 지금까지 얘기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남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거꾸로 이용하는 거랑 저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품격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슬픔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의 슬픔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슬픔인과 동시에 우리가 또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 유가족들이 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지금 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사를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교훈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고요.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전에 얘기해왔던 것처럼 그 모든 맥락들을 다 싹 지워버리고 그냥 배가 가다가 어느 순간 이건 실수로 그냥 침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징글징글하다, 이용해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글을 올린 다음에 2시간 뒤에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유가족 중 일부로 또 고쳤다가 결국은 삭제를 했거든요. 오늘은 뭐 사과도 했는데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지금 글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심각한 말인지 본인이 모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아픔에 공감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의 해명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 세월호의 유가족들에 대한 그 이상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진 의원을 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일부러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아마 일부러 올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결국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하고 있는 방송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모두 다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다 보는데 앞서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사실은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참사 속에서 국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이러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아픈 희생자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제천 화재 참사 등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 바가 있었고요. 당시에도 분명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희생자들을 결국은 우리가 경험했던 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결국 여기에 대한 모든 총체적 책임이 정부와 청와대에 있다라고 특히나 정치권이 나서서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차명진 의원의 발언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말아야 되고요. 이러한 말들을 또 쏟아내게 만들었던 배경에는 혹시나 정치적 의도나 행동들은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걱정과 우려를 이런 말들로 표현해야 됐을까?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발언인데 정치권의 막말에 대해서 지금 4.16 연대 그리고 정치권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랑 지금 4.16 연대는 고소고발 바로 지금 즉각 검토하고 있고요.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게 보수 세력이 결집을 촉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매우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수 이성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100번 양보해서 지겹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특히 일부에서 세월호를 향해서 막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언행이 아닙니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당 윤리위 차원에서 혹시 뭐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표께서 결정하실 부분인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유감 표명까지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 표현이 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드렸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좀 달려 있어서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5.18 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징계도 어물쩍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볼 땐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왜 자꾸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건 뭐 여야, 어느 정치권도 다 똑같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나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뭐 저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망언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당에서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징계를 주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 얘기 자꾸 지금 하고 있지만 최근 일이었었죠. 그 백인 우월주의자 테러로 총격 테러로 한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던 뉴질랜드 사태 때 그때 저신다 아도 총리가 히잡을 쓰고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국회에서는 가해자 이름이 아니라 피해자 이름을 우리는 한 명 한 명 불러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회 지도자가 또 사회에서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되는지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 생략된 과정을 다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략되어 있는 과정이 다시 지금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계속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진상 규명을 어디까지 하고 책임자 처벌을 어디까지 할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아픔이 유가족들에게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뭐 20년이 지나도 이건 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고 여러 발언들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총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차출설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정치권은 총선 분위기에 벌써 돌입한 모습입니다. 차윤조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총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총선 대진표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 중에 총선 출마 선언 첫 테이프는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끊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입당을 선언하면서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냈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 조건입니다. 또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가 거론되는데 다만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종석 의원은 그 무게로 봐서 종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자꾸 여기저기 거론되면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본래의 선거구를 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 주자로는 황교안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여권의 주자와 맞붙어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광진을에서는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또 다른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하는 대진표가 유력하고요. 부산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출마가 성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가치에 아주 부합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 차원에서 총선의 인재로서의 차출 가능성은 두고 계세요? 조국 수석? 저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리 보는 총선 대진표 대략 차윤주 앵커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년 1년이 지나서 내년이 되면 이게 꼭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 중심으로 몇 분만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정치 1번지 종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임종석, 정세균 두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한국당 의원으로는 지금 황교안 지금 당 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구도가 더 아슬아슬할까요? 워낙이나 상징성이 큰 곳이다 보니까 예. 지난번 선거 때도 오세훈 전 시장이 종로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대권까지 가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오세훈 전 시장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들어가서 종로 바닥을 보고 보니 정세균 의장의 조직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하든 한국당에서 상징적인 인사가 정치 1번지 종로의 발판을 내밀더라도 만약 정세균 의장이 그동안 닦아놨던 조직을 바탕으로 승부를 펼치게 되면은 아무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 등에 대해서 패착을 거듭하더라도 선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오기보다는 정세균 의장이 한 번 더를 외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만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서 보통은 정기 은퇴 수순을 밟는 게 정상인데 과연 한 번 더 출마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친문 출신들의 출마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복귀하고 있고요.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 윤영찬 전 수석이 어제 입당을 하면서 동시에 출마 선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출마 선언한 데가 성남중원인가요? 네, 성남중원입니다. 예, 험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아무리 친문이고 아무리 청와대에서 수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가서 본인이 살아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예. 만약에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소통수석으로 쌓아올린 인지도와 이미지를 감안하더라도 여긴 험지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험지에 나가가지고 출마해서 제가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다할 정당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종로에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갈 것 같은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갈 것 같습니까? 네, 정세균 의장이 국회의장까지 하고요. 다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 기존의 국회의장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국회의장까지 한 상황에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양새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서 종로에서 한번 큰 판을 만들어 보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올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이번에 지금 보궐선거 때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다.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마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차기 총선 때 어찌됐든 대권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대권에서 당내 어떤 지지자나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큰 판에서 살아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TK 쪽 지역에 가가지고 출마해서 금배지 달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종로든 어디든 상징적인 지역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상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종로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큰 판 안에서 출마를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좀 관심을 모으는 사람이 역시 조국 수석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러브콜도 실제 보낸 의원도 있고 한데 본인은 정말 팔짝팔짝 뛴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까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점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윤현찬 국민소통수석이 성남에 출마하겠다라고 본격적인 선언을 한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양정철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니겠습니까?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전진 배치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말아버린 것 같은데요.
그 홍보에 대해서 달인으로 알려져 있던 탁현민 전 행정관이 민주당이 홍보위원장 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것. 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년도 총선 친문색채로 특히나 청와대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좀 짙게 배인 것 같고요. 사실상 내년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야권은 똘똘 뭉치면서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정권 심판으로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강력하게 맞대응하면서 국정기조를 유지해달라고 표를 한번 읍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한 가지는 현 정권을 배척하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있게 되는 박근혜 비대위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상태로 총선을 치렀던 방식인데 네. 이와 달리 현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문재인 정부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친문체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점점 본격화되고 있는 터라 내년도 총선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총선 벌써부터 흥미진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총선이 1년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당마다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최고위원회의 무력화가 더 이상 길어져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됩니다. 세 분의 최고위원님들께서 결단해 주셔가지고 최고위원회 복귀하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지금 우리 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죽어가는 환자 연명 치료하듯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통화했고요. 뭐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사실 저도 지역구에 내려가면 뭐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뭐 제3지대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돼가냐. 바른미래당의 출범에 가장 맨 앞에 서서 주창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 지지율을 보면 창당 이래 지금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에서 계속 두 목소리가 나오고 최고위 회의도 지금 뭐 반쪽짜리로 열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내부에서 균열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안철수 등판론이 또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독일에 있는 거죠? 뭐 그러지 않아도 하프 마라톤 뛴 거 가지고 예.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원희룡 전 지사가 생각났어요. 왜냐면 원희룡 지사가 예전에 만났을 때 책이라 그러면서 그 나는 서브3를 꿈꾼다는 책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고 제가 또 실제로 읽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장면하고 좀 오버랩돼서 생각했던 게 서브3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하프 마라톤을 2시간 정도에 떴더라고요. 네. 서브3를 하려면 부인하고 같이. 네, 예. 풀코스 완주를 3시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돌아야지 당이 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안 전 대표는 아직까지 올리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아마 생각하는 본인이 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네,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정계 개편 바람이 불고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그때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와서 또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국민의당과 또 다른 세력이 만나서 새로운 당을 또 만들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더 시간을 좀 두고 들어와서 호출할 때 그때 와서 뭔가 역할들 하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제3지대 이 실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잘 되지는 않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혹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손학규 대표가 추석까지 시간을 좀 달라. 10% 네, 지지율 그때까지 10% 지지율 올리겠다. 달성하지 못하면 내가 물러나겠다고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 마라톤 뛰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손학규 대표가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결국 추석이 지나고 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시점일수록 결국은 1대1 구조에서 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의 역할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정치적인 새로운 공간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과거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인사들 중심으로는 아마 한국당과 통합해서 선거 치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뛰고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당내적으로 큰 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나와서 한국당으로 복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커질 수밖에 지금 없는데. 일부 의원들 복당 조짐 목소리가 벌써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정운천 예. 의원 같은 경우 호남의 대표 목소리 좀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고 예. 있는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에 소속돼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당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한국당에 복당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 재편에 또 물꼬가 터지나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상해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는 4월 국회를 열어놓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 민심을 받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현안 등을 시급히 해결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임시정부는 잘 다녀오셨어요? 언론 구성명이 첫날인가 만나서 성명표 안내를 하면서 얘기 좀 하셨어요? 4월 16, 17일 하자. 오늘 얘기도 하고 민정 오자마자 다 풀어져. 그 밤에 좀 얘기 좀 하자 그랬어. 아니 와 그랬어. 중간에? 난 지금 다 다릅니다. 또 밤에 좀 얘기 좀 하자 그랬어. 아유 우리 이 대표는 너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언제요? 아니 여러 가지로.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 아시죠? 가서 밤에 좀 나온이랑 얘기 좀 하자 그랬어. 아유 우리 이 대표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여러 가지로. 나 언니하고만.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나 아름다운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뻘건 화마가 대성당을 집어삼키는 모습에 파리 시민들은 엄마를 빼앗기는 느낌이라면서 눈물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raiment l'impression qu'on me retirait ma mère en fait. Du coup j'étais super triste. Et là je suis contente de venir, je pensais pas faire l'effort de venir après l'engagement où j'étais avant. Et je suis contente de pouvoir être à côté d'elle et prier. Voilà. Et là, finalement, 3 heures après, c'est un peu la désolation et la tristesse parce qu'on s'aperçoit que ça brûle toujours, même si on a une bonne nouvelle, je crois, qui est que la charpente tient. Donc, voilà, on espère que ça rassure un peu d'être là et de voir ce qui se passe. 네, 이 국보위로 숭례문이 불탈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현장에서 최악은 피했다면서 국민과 함께 성당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Le pire a été évité, même si la bataille n'est pas encore totalement gagnée. Les prochaines heures seront difficiles. Mais grâce à leur courage, la façade et les 2 tours principales ne se sont pas effondrées. Et c'est sans doute une part du destin français. Et le projet que nous aurons pour les années à venir. Mais je m'y engage. Dès demain.
유럽 문화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역사, 종교적으로서뿐 아니라 건축과 문화, 예술적으로도 소중한 문화재가 불타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노트르담 대성당은 어떤 곳인지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의 배경이자 사실상 주인공인 노틀담 대성당은 프랑스 가톨릭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노트르담이란 이름부터 우리의 여인, 즉 성모 마리아를 뜻합니다. 루이 7세인 1163년 파리 센강의 시태섬, 서울의 여의도 같은 곳에 있던 파리 최초의 교회 생테티엔 바실리카를 허물고 세워졌습니다. 200년 가까운 공사를 거쳐 1345년 완공됐으며 황폐해진 19세기 초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꼽추 덕에 시작된 복원공사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프랑스 왕실의 많은 주요 행사는 물론 1804년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과 1970년 샤를 드골, 1996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리는 등 프랑스 역사가 숨쉬고 있는 장소입니다. 또 균형 잡힌 구조와 다채로운 조각상,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자랑하며 고딕 건축 양식의 절정으로도 꼽혀와 건축 전문가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The 19th century construct, so that possibly can be replaced. Some will be lost, of course, because you can't replace exactly, but it still will be lost. But I think the rose windows, the stained glass windows, I mean that's really replaceable. 199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매년 1200만에서 1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숱한 전쟁 속에서도 건재했던 노트르담 대성당의 이번 화재는 11년 전 숭례문 화재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인들에게 크나큰 비통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분당 차벽원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이 분만 직후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이는 6시간 뒤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분당 차벽원에서 임신 29주의 산모가 제왕절개로 1.13kg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미숙아인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안은 의사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바로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고 병원 측은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떨어뜨렸을 때 충격이 사망에 미쳤을 영향이 큰데도 병원에서 이를 숨겨 부검조차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의 아이를 레지던트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졌지만 이 아이가 이미 태반 조기박리, 또 태변 흡입 상태로 호흡곤란과 또 혈관 내 응고장애 등 증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낙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은 한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기록을 지우고 사건을 숨기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전자 의무기록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의무기록제가 소아청소년과에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발생하고 난 뒤에 몇 시간 만에 사망했는데 그 사망 관련된 각종 영상 자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외부 업체까지 불러서 다 조직적으로 다 이제 삭제를 했는데 거기 말고 영상의학과 다른 과에는 그 자료가 있었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밝혀지게 된 거고. 경찰은 부원장 지시 등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환자 연합 측에서는 환자와 관련된 전자기록을 수정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정을 할 수 있었다면 감춰진 의료사고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토론도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CCTV가 있었다면 이런 은폐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단체는 거부 입장입니다.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으며 수술 중에 벌어지는 미세한 문제들은 CCTV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공익제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만약에 잘못하면 옆에 있던 같은 의료진으로서의 더 아래에서 같이 일하는 의사라든지 다른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혹은 공익 제보를 하게 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행위를 한 자, 사실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들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의사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시스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정작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죠.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는데요. 의료사고는 워낙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라서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과거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경찰 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어제 김 전 차관에 관한 첩보를 수집했던 단기수 경무관과 강일구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 총경은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 데 이어 차관 내정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수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차량 유리막을 코팅했다고 속여 보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34살 무등록 렌터카 업자 성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여간 외제차 딜러들로부터 유리막 코팅을 하지 않은 차량 주인을 소개받은 뒤 마치 코팅한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꾸며주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북미 간 중재 역할에 다시 시동을 건 것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의 간극이 여전하고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대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측에 촉구한 말이었습니다. 이 같은 주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김 위원장이 확고하게 밝힌 남북 화해 협력 의지를 동력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다만 제재의 틀 속에서 한국의 제안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 언급을 인용하며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둔 북미 정상의 대화 재개를 위해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도 문 대통령이 흔들거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재를 협상의 걸림돌로 봤습니다. 미국이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제재의 일부 해제 없이는 남북 대화를 더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미가 비핵화 해법에서 양보가 없는 가운데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화 중재를 호소하며 오히려 한미를 멀어지게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협 등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를 끌어내며 양측을 다시금 마주 앉게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세월호 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을 좀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침몰 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10,000톤에 이르는 세월호를 바다 밑에서 끌어올려서 육상에 세우기까지 그 숨가빴던 순간들 기억하실 텐데요. 박기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3일 새벽 4시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00톤에 이르는 세월호는 바지선 2척과 66개의 와이어로 해저에서 서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인양 작업은 유족들이 함께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엄마 곁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내 딸 다윤이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고 싶어요. 이틀 뒤 반잠수식 선박에 올라탄 세월호 전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도 앞바다의 거센 조류 탓에 선체 고정 작업이 늦춰지면서 거치 장소인 목포로 출발하는 날짜도 미뤄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목포 신항에 도착했지만 육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류가 안정적인 닷새 안에 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 물을 빼는 등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분산시키는 게 큰 과제였습니다. 한 축당 최대 60톤까지 적재할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트 336축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치가 끝난 뒤 선체와 수중에서 미수습자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희생자 4명의 유골이 수습됐지만 5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현민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해 5월 육상으로 올라온 지 1년 만에 세월호는 다시 원래 모습대로 세워져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사고 후 5년이 지났지만 남은 가족들의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기 전까지 자식을 온전히 보낼 수도 상처가 치유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차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왜 모두 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구조되지 못했는가? 왜 구조받지 못했는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합동분향소 자리 옆 공터. 한쪽에 컨테이너 3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분향소 철거 뒤 유가족들이 꾸민 공간입니다. 세월호에서 아들을 잃은 김광배 씨는 이곳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아들 생각이 자꾸 북받쳐 올라 회사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생을 걸고 아들 죽음의 진실을 찾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째. 그 녀석을 안산으로 데리고 와서 보내고 난 후에 거반 한 6개월 정도를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에 회사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긴가. 생때 같은 아들을 먼저 보낸 홍영미 씨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재욱이 엄마는 거리 투쟁의 단식 농성, 삭발까지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걸 전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악착같이 힘썼지만 제대로 밝혀진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는 왜 못한 건지 추측과 가설만 난무할 뿐입니다. 석연치 않았던 그간의 조사들은 아픈 상처만 더 후벼 팠습니다. 정부가 참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조사 방해하고 또 예산으로 묶어놓고 어떤 일이든지 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없거든요. 세월호 참사 5주기. 치유란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물게 할 수 있는 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겁춤처럼 사라져버린 자식, 바람처럼 날려버린 자식에 대한 그 상실감은 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가 납득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밝혀서 그걸 낱낱이 이렇게 알았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그 과정들이 해결하고 납득하고 정상균형해 가는 그 과정들이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그 알짜 기업의 새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쏠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어제 자구 계획을 발표했는데 채권단에서 사실상 이 수용의 뜻을 내비쳤죠. 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이 어제 오전 이사회를 열어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지난주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지분을 담보로 채권단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싸늘한 반응만 돌아오자 결국 그룹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어제 저녁에 회의를 열어서 이를 검토했는데요. 회의 결과 수정 자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매각과 인수합병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임직원에게 면목 없고 민망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는데요. 지금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와 이해를 구한다면서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변함없이 발전하길 응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오너 일가의 경영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자구 계획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물론이고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같은 저비용 항공사도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금호고속 그리고 금호리조트, 금호산업만 남게 돼서 재계에서 한 60위권까지 추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몰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같은 박삼구 전 회장의 무리한 인수합병이었는데요. 계열사 주가는 박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강세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제는 아예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등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얼마나 시장의 신뢰를 잃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에 자구 계획을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별도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배 구조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을, 다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는 수직 구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같은 저비용 항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매각 방식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비용 항공사도 포함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항공사 3곳이 포함됐고 또 경영권 프리미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실제 매각 가격은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 자, 국내 2곳뿐인 국적 항공사 가운데 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새 주인 누가 될까요? 네, 일단 잠재적인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기업에선 SK와 한화가 좀 앞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 사업을 확장하는 XCJ 그리고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를 운영하는 제주항공을 운영하는 애경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기업 대다수는 일단 인수전 참여를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인수전이 시작도 되기 전에 가격을 올려봤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일부 기업은 이미 관련 특별팀을 만들고 인수 가능성을 점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숨에 국적 항공사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항공업의 특징이 있는데요. 유가나 금리, 환율 같은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라서 섣불리 도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부실해서 금융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이것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는 최소한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이달 말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관사를 선정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형태와 관련해서는 회사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자회사를 일괄 매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 흑자를 낼 수 있는 회사라며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이 경영 정상화에 활용되는 만큼 인수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허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로야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롯데 네. 얘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롯데에게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롯데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7일 경기가 시발점이 됐습니다. 한화에 3회 초 한 이닝에 16점을 내줬는데요. 예. 1대 16으로 졌죠. 그 뒤에 월요일이 휴식일이었고 화요일은 비로 경기가 취소됐는데 수목금토일 5경기를 내리졌습니다. 이전까지 7승 6패로 비교적 선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6연패에 빠지면서 7승 12패로 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작년에 개막전 이후에 7연패를 당했는데요. 올 시즌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출발입니다. 선수들도 힘들겠지만 사실 네. 롯데 팬들의 열성 응원은 뭐 빼놓을 수가 없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 팬들의 실망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안 풀리는 팀의 문제가 이 마운드와 방망이의 조화가 안 맞는다는 건데요. 투수들이 잘 던지는 날은 타선이 잠잠하고 반대로 타자들이 터지는 날은 마운드가 난타당합니다. 지금 롯데가 딱 그런데요. 예. 6연패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래픽을 보시면 6연패를 당하는 동안 무려 5경기나 득점이 한 점에 그칠 정도로 타선이 침묵을 했고 13일 한 경기만 5점 냈는데 그나마 그때는 마운드가 7점을 내주고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투수들도 문제지만 5경기에서 지금 그래픽으로 본 것처럼 1점만 뽑아냈다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롯데 타선이 거의 지금 붕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6연패 기간에 팀 타율이 2할 4푼 4리인데 10개 팀 중 9위고요. 예. 타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는 6할 2푼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러네요. 가장 큰 문제는 득점권 타율인데요. 45번의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가 4개 나왔습니다. 득점권 타율이 8푼 9리, 1할이 채 안 됩니다. 예. 11일 두산전에 안타 10개 치고 한 점 냈고요. 12일 NC전에서는 안타 8개 치고 한 점, 14일 NC전에서도 안타 9개 치고 한 점 냈습니다. 안타가 적은 게 아닌데 그러네요. 득점 기회만 잡으면 어김없이 삼진이나 범타, 병살타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의외인 게 사실 롯데는 마운드가 조금 약하지만 타선의 화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뭐 굉장히 잘 치는 타자들이 많은 롯데 타선인데 이 예. 믿었던 타자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부진합니다. 시즌 초반에 분위기를 이끌었던 톱타자 민병헌 선수가 4일 SK전에서 몸에 맞는 볼로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탈한 게 가장 치명적인데 민병헌 선수가 시즌 초반 타율이 4할 4푼 4리였거든요. 정말 예. 맹활약을 펼쳤는데 손가락이 부러지면서 최소 6주 정도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민병헌 대신 톱타자로 손아섭 선수가 나서고 있는데 6연패 기간 동안 타율이 1할 3푼 6리로 부진했고요. 예. 붙박이 4번 타자 이대호 역시 6경기에서 2할 1푼 7리인데 안타 5개가 모두 단타였고 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 타자 아수하에는 정말 최악인데 현재 타율이 2할 8리입니다. 그런데 4월 이후에는 26타수 2안타, 타율이 7푼 7리로 1할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은 타선의 응집력이나 짜임새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아섭 선수, 이대호 선수에 어울리지 않는 지금 타율을 네. 들었습니다. 자, 스타 선수들이 이렇게 부진하면 이럴 때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 새우불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점이 롯데의 가장 아픈 점입니다. 고민이 가장 깊은 부분이 쓸만한 백업 선수나 대타 요원이 딱히 없다는 점인데요. 지금 2군에서 불러올릴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2군 역시 4승 2무 10패로 남부리그에서 5위인데요. 예. 2군에서 타율과 평균 자책점 30위 안에 롯데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뭐 최근 프로야구는 팜 시스템이라고 하는 육성 체계가 잘 돼 있는 팀들이 성적을 잘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산과 SK가 있는데 예. 롯데는 그런 면에서 선수층이 얇은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롯데가 돈을 적지 않게 쓰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도 시즌 초반이고요. 롯데가 후반에 또 치고 올라오는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맞붙게 되는 기아의 기세가 또 만만치 않죠. 네, 뭐 처음부터 롯데 팬들에게 너무 가혹한 얘기만 하고 있어서 뭐 예. 죄송한데 롯데가 양상문 감독 부임 후에 스프링 캠프부터 더가웃 분위기가 굉장히 밝았는데 지금은 좀 미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6경기 모두 사직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기아와 3경기, KT와 3경기를 치릅니다. 기아와 주중 3연전이 아주 문제입니다.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이 오늘 윌랜드를 시작으로 내일 양현종, 모레는 터너 순서로 등판하는데 1, 2, 3 펀치가 차례로 나서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특히 오늘 나오는 윌랜드가 올 시즌 3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펼치면서 평균 자책점이 1.86밖에 안 되는 대단한 호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양현종과 터너도 점점 9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자칫하면 롯데의 연패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요즘 롯데가 기아에 강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좀 롯데 팬 입장에서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구 흥행이 롯데 팬이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롯데는 뭐 팬심이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뭐 힘을 내보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스포츠적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가 홈페이지에 올린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공개한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정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5월 낸 정규집 3집, 또 지난해 9월에 발매한 리패키지 앨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혈관 조직까지 갖춘 인공심장을 3D 프린팅 기술로 활용해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기술로는 심장 구조를 재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이 공개한 인공심장 3D 프린팅 시연 장면입니다. 3시간 만에 완성된 붉은 빛의 인공심장은 체리 1개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연구팀을 이끈 탈 드비르 교수는 혈관세포와 심실까지 갖춘 심장을 3D 프린팅으로 만든 건 세계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whole heart with the blood vessels and cells is printed. 지금까지의 3D 프린팅 기술로는 심장 구조를 재현하는 수준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특히 실제 환자의 조직세포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 원료로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or the first time, we printed materials and cells from the human itself and created such a complex geometry of the heart. 연구팀은 이번에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잉크를 원료로 쓰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텔아비브대 연구팀은 장기 이식 의학기술 발전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AFP 통신은 인공심장이 실제 장기처럼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인체에 이식하는 문제도 남아있는 등 3D 프린팅 인공심장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환경부는 페트병 등의 재활용이 쉽도록 9개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내일 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보면 포장재 재활용 등급 기준이 기존의 1에서 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바뀝니다. 논란이 됐던 페트병의 경우에는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을 도입해야 하고 최우수 등급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서 분리되는 페트병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9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데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한결 가벼운 옷차림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륙과 다르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많게는 60mm 이상,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쾌청한 가운데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 24도, 강릉은 25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다시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초속 10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4월 16일 뉴스에리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1시 반 노종면의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